유령 도시들이 너무너무 많고 문 닫은 데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소득 1,000위안이 안 되는 사람이 6억 명에 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6억 명은 소득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뭐 전반적으로 좀 어떤 상황인가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저는 좀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한편으로는요 중국이 잘 나가네라고 하는 그런 인상도 꽤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하고 지금 서로 대결을 벌려서 오히려 트럼프가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인상을 꽤 주잖아요. 90일 유예했잖아요. 예, 유예했는데 또다시 뭐 티격태격거리고 있지만 90일 유예라고 하는 그런 협상을 누가 먼저 제안을 했냐는 거예요. 트럼프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너 해볼 테면 해봐 라고 하는 태도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145% 매기니까 중국도 똑같이 보복 관세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계속 협상하자고 계속 미국 쪽에서 요구를 했어요. 중국은 그냥 팔짱 끼고 있었어요. 해볼 테면 해보라고. 근데 미국이 먼저 와서 야 우리 좀 협상 좀 하자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90일을 유예를 한 거예요. 아쉬운 쪽은 누구냐? 미국이고 오히려 중국은 선방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주는 지정학적인 구도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은 이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왜냐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양쪽 모두가 다 괴로워요. 양쪽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이거 관세 전쟁 한다고 막 그 상호 관세 선언하고 그랬더니 채권 가격 떨어져서 채권 금리 급등하고 주가 폭락하고 달러가치 폭락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리고 물가 올라간다 그러고. 미국도 괴롭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 괴로워요. 뭐 일자리가 900만 개가 사라지느니 어쩌느니 뭐 하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게임은 그러니까 누가 그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느냐, 잘 참아낼 수 있느냐의 게임인 겁니다. 중국은 지금 한 최소 7, 8년 동안 그걸 계속 견뎌왔어요. 코로나의 고통도 견뎌왔어요. 그 사람들이. 뭐 그거를 기꺼이 견디는 사람도 있겠지만 감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견디기도 한 거고 어쨌든 간에 상당 기간 그런 고통을 중국 사람들은 견뎌온 거고 미국 사람들은 별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고통이 시작된 거죠.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걸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디죠. 당장 미국에서 반대 여론 막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 내에서 그 역효과들이 막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생겨나고 중국은 비판이고 말고 할 거 없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고 철저한 감시 국가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나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해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협상이란 거 국가 대 국가의 대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강하다. 하지만 경제 상태를 놓고 보면 그거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 이전에 중국 경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관세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그 2021년에요. 베이징 사범대학의 중국 소득분배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중국인 7만 명을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해서 그래서 소득 수준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로 추정해 보건대 월 소득 2,000위안 미만인 사람. 그러니까 월 소득 2,000위안이면 38만 원입니다. 1위안을 190원으로 봤을 때 우리 돈으로 하면 38만 원. 월 소득 38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의 숫자가 9억 6,400만 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000위안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0만 원, 19만 원도 안 되는 그 숫자가 4억 몇천만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율로 하면요. 중국 인구가 14억이잖아요. 14억 인구의 70%, 약 70%면 9억 8천만 명이거든요. 근데 9억 6,400만 명이니까 거의 70%죠. 그게 월 소득이 4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30만 원 그 정도 수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따져보면요. 정말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예, 월 소득이
국민의 70%가 월 소득이 40만 원이 안 된다는데. 그래서 그 리커창 총리는 뭐라 그랬냐면 소득 1000위안이 안 되는 사람이 6억 명에 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죽었죠. 사망했죠. 최근에. 그럴 정도로 지금 소득 수준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사실은 이런 것은 개혁 개방을 시작할 때보다는 좀 좋아진 상태지만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거보다도 이제 더 나빠지는 경로에 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니계수라고 하는 거를 보면 0.468, 우리가 0.35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 농촌에 사는 사람들, 리커창 총리가 국민소득, 그러니까 월소득 1000위안도 안 되는 사람이 6억 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6억 명은 소득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또 동시에 지금 AI 가지고 돈 벌고 있는 딥시크니 그런데 또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소득, 그 사람들의 부를 생각해 보면 뭐 말이 안 되게 부자잖아요. 그 격차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엄청나겠네요. 그런데 불만이 없어요. 없는지 있는지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다. 근데 최소한 최근에 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91%가 지지예요. 공산당 지지. 그런데 뭐 얼마나 이게 믿을 만한 건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미국 학자가 그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또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또 다른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놨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직선적인 질문이 아니고 질문의 형태를 달리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질문을 해서 거기서 나온 답변들을 가지고 이제 유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한 28.5%, 그러니까 30% 정도는 본심하고 다른 말을 한다, 공개적으로. 그게 중국인들이더라, 현재.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60%는 지지하고 있는 거죠. 상당한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도대체 그렇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뭐 월에 뭐 3, 40도 못 버는 그 중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외에 중국이 망해가고 있는 징후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마디 이런 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근데 네. 중국이 이중구조라고 하는 게요. 이중구조요? 예, 이중구조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GDP 성장, 경제 성장률이 5%, 5.4%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5.4% 성장하면요. 사람들 생활이 계속 좋아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계속 나빠지고 시엔젠 같은 그런 그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그런 도시에 보면 그냥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하는 이런 일은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소수가 굉장히 많은 걸 가져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게 뭐냐면 산업도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면 그 성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그게 태양광, 전기차, 무기산업, 항공 우주산업 이런 것들인 겁니다. 다 이게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생산 능력이 팽창하고 생산이 늘어나요. 재고도 쌓이고. 그런데 그게 일반 국민들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은 늘어나고 장부상의 GDP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삶은 피폐해지는 거고. 이런 이중구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식 성장 모형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소련도 그랬었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공산주의 국가는 성장은 그런 식의 성장인 겁니다. 나라는 성장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가난해지는. 예. 그럼 중국 정부가 근데 경기 부양책 펼쳤는데 이게 효과가 없는 건가요? 지금 내수랑 수출 어디가 더 안 좋은 거죠? 다 안 좋나요? 다 안 좋죠. 지금 산업 구조가 그렇게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그 소위 신질 생산력, 하이테크 산업들 이것들의 그 내수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생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수출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수출이 되면 거기서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게 퍼져나오고 내수로도 돌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미국하고 갈등, 유럽하고 갈등, 뭐 다 이런 갈등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는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내수가 힘들어져서 중국 사람들이 예전만큼 소비를 하지 않고 있나요?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고 그리고 적극적인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적극적인 실업자. 적극적인 실업자라고 하는 거는 소위 탕핑족 또는 요즘에는 쥐인간이라고 부르는 지인간이요? 쥐로 찍찍거리는 쥐인간. 중국 사람들 그 단어로 그 쥐서자를 쓰더라고. 쥐서자. 지인간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훔친다는 건가요? 그냥 밤에만 돌아다니는 뭐 그런 건가 봐요. 네. 그게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탕핑족이 이 SNS 같은 데서 그게 그런 단어가 유행하고 탕핑은 뭐냐면 적극적 실업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 돈 쓰면서 그냥 집에서 노는 거예요. 구직 활동도 안 하는. 하지만 실업자는 아닌.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업자인 사람들. 네. 그게 탕핑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B1, B2족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했더라고요. B1, B2. 지하 1층, 지하 2층. 예요. 이거는 지상에 있는 가게 상점들은 비싸니까 이제 싼 거 사고 싼 거 먹으려고 밑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자조적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거고 쥐인간 마찬가지로 뭐 밤에만 돌아다닌다 뭐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요즘에 파악을 하고 있어요. 비욘부트 이제 가게 상점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의 백화점 상점들도 좀 굉장히 많이 문 닫고 있다는 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문 닫은 데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문 닫은 상점들, 특히 비싼 거 파는 데들은 그렇고 유령 도시들이 너무너무 많고 유령 도시. 예. 그러니까 거대한 신도시인데 집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 2017년만 하더라도 그게 6,500만 채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는 구체적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거의 뭐 1억 채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전체의 한 30% 정도? 네. 그 정도는 비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거기다가 헛돈 쓴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헛돈을 쓰는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 그게 GDP잖아요. 네. 장부상에 다 생산액이 되잖아요. 그런 게 지금 공식적인 통계치하고 네. 현실하고 다른 현상들, 차이가 나는 현상들인 거죠. 말씀하신 그럼 중국 부동산과 미분양 문제는 여전히 중국 경제의 내관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해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해결 안 그건 뭐, 그 뇌관, 글쎄, 뇌관이라는 말은 폭발한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폭발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중국은 폭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네. 왜냐하면 폭발이라고 하는 건 금융위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도나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은행의 부실 대출금이 많아지고 그래서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그래서 금융경색,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그래서 경제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중국은 그런 거가 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금융시장이 작동을 하는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국영은행이 대부분의 대출을 다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부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또 큰 대기업들이 이제 국영기업들입니다만은 그 국영기업들이 돈을 못 갚아서 부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부도 안 냅니다. 그냥 계속 대출 연장을 해주죠. 왜? 국영은행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공산당이 마음 먹지 않으면 부도가 안 나요. 그러면 헝다그룹이나 비구위안이나 이런 건 왜 부도가 났느냐? 공산당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거는 터뜨려야 되고 부동산은 죽여야 된다. 하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거죠. 이 전기차 업체라든가 그 많은 데에서 경제가 위험할 정도로 그런 대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어요. 박정희 정부 때 네.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박정희 정부 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국영은행들이었습니다. 다 국유화를 시켜버렸어요.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국유화를 시키고 그것을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준 거예요.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영은행이 대출을 해준 거죠. 대출을 해주고 못 갚는 데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미국의 은행들이나 이런 데처럼 부도를 내느냐? 부도 안 냈어요. 계속 연장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추가 대출은 안 해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업들이 사채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사채를 못 갚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사채 동결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자, 모든 사채 지금부터 안 갚아도 돼. 3년 동안 안 갚아도 돼. 사채라고 하는 건 은행을 통하지 않은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거치
5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 네. 이거는 대통령이 하는 명령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황당하기 짝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런 거고 북한이 금융위기가 생길 수 있겠어요? 없죠. 없죠. 그런 금융이 없는데 무슨. 과거에 소련도 망할 때까지 금융위기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악화된다 그래서 이게 폭발하는 뇌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쪼그라든 게 바로 사회주의 경제의 특색인 거죠.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은 그러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전 세계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은 흔들리고 있는 거죠. 흔들리고 있나요? 과잉 시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시설을 해놓고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 돈 낭비한 거 아닙니까? 덜하게 되고 비용이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요, 뉴욕타임즈에 작년에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국에 2024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중국의 자동차 생산 캐파시티, 그 생산 능력이 5,100만 대예요. 연산. 그런데 중국 내수가 2,500만 대입니다. 2,600만 대는 남잖아요.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가 500만 대예요. 1,600만 대가 남는 거예요. 2,000만 대가 남나? 네, 어쨌든 1,600, 2,000만. 예. 그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은 그만큼 지금 생산 능력이 남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민들은 굶어가고 노숙자가 되고 이러는 거죠. 왜? 자동차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해외 기업의 탈중국화도 굉장히 더 지금 일어나고 있겠네, 당연히. 탈중국화는 미국과 네. 그러니까 이 서방 진영이 주로 탈중국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브릭스 국가들은 오히려 이제 중국 경제에 예속된다든가 또는 뭐 중국 경제와 더 결합이 된다든가 세계 경제 블록화되는 거군요, 확실하게. 그렇죠. 러시아는 확실히 그렇게 된 거고 브라질도 지금 상당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브라질은 또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중국이 미국 식량들 농산물을 상당히 들여왔었는데 미국하고 저렇게 되니까 미국 농산물을 중국의 입장에서도 불안하잖아요. 네. 언제 차단을 할지 모르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농산물을 그럼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럼 그 다음에는 호주라든가 브라질인데 호주도 불안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식량들을. 그리고 브라질에다가 이제 뭔가를 또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요즘에 시진핑 권력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말이 제가 봤는데 실제로 그런지랑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보고. 여기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후진타오 전 주석이 네. 후진타오가 이제 그 무슨 삼중 전회인가 뭐 하다가 같이 시진핑하고 옆에 앉아 있었는데 네. 끌려나갔잖아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의 중에 그냥 끌려나가더라고요. 네. 공개석상에서.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후진타오가 무슨 회의의 공개석상에서 지금 중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개혁 개방으로 다시 가야 된다. 내전을 각오하고서라도 개혁 개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했다가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불분명한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인공지능에다가 네. 확인을 시켰어요. 네. 이거 다 검사해 봐라. 네. 그랬더니 한 군데서는 그렇다고 사실이 그렇다고 나오는데 다른 두 군데서는 가짜 뉴스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나오는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시진핑이 뭐 주변 고위 인사가 숙청되고 있으면서 시진핑의 파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가짜뉴스 확률이 가짜 뉴스가 확률이 높은 게 그래서 제가 그 공식 언론 중에서 네. 가장 반중 성향이 강한 공식 언론을 확인을 해봤어요. 네네. 그게 에포크 타임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파룬궁 아십니까? 파룬궁이 뭐예요? 그 중국에 일종의 그 기수련 기체조하고 하는 그런 종교 비슷한 네. 게 있어요. 정신 수양하는 그런 종교 비슷한 게 있는데 네. 그 신도 또는 그 회원이 한 1억 명 된대요. 엄청 많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국 인구의 14분의 1이네요. 예. 그런데 그건 뭐 공산당이 덤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련하는 조직이에요. 네. 근데 조직이 너무 큰 거야. 공산당 당원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압을 하고
중국에서 쫓겨나고 뭐 요즘에는 뭐 심지어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네. 장기 정출을 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바로 그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운영하는 언론 가장 반중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거기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도 없어요. 거기에도 없는 기사면 네. 그건 가짜 기사예요. 아마도 유튜브 상에서 뭐 중국 정치 언론도 이제 시진핑 반대하고 실각서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네. 그건 너무 억측이고 가짜 뉴스다. 너무 멀리 갔고 네. 다만 그 에포크 타임스에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건 있더라고요. 지난 20일에 인민일보에 나온 사설을 네.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 사설에서 중국 인민의 결정,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법에 의한, 민주에 의한, 또 합리에 의한인가? 그런 결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조의 사설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야. 근데 이 말은 이거는 시진핑 주석의 말이 아니에요. 시진핑 주석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독단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무슨 뭐 법에 의한 결정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요. 이거는 후진타오가 한 이야기였어요. 후진타오의 발언이었대요. 후진타오가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 네. 이게 다시 인민일보에 등장한다는 것은 네.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닌가 하고 추측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 말고는 사실은 공식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반기를 든 거. 그러면 어쨌든 그 중국인들은 미국과의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아까 말씀하신 월 소득이 4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데, 이로 인해서 시진핑에 대한 뭐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든지 이런 지지율이 이런 거 막 추락하고 있다,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모르는 거죠. 아, 모르는 거다. 예. 그건 전혀 모르는 거고 너무나 감시가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AI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미국보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네. 미국이 훨씬 더 강하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보다 강한 분야가 있어요. AI 중에. 안면인식. 다 해버리니까. 예. 그럼 미국은 왜 안면인식이 중국보다 약한가? 개인정보.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요. 안면 데이터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곳곳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갖다 달아놓고 거기에 드러나는 모든 안면 정보를 그대로 다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한 표정을 보면 다 모든 걸 알 수 있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자기 집안에서 들어와서 아니면 거리에 나와서 뭔가를 한다? 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럼 앞으로 미국은 중국을 좀 어떻게 더 압박할까요? 미국은 뭐 계속 관세 가지고 네. 압박을 할 것이고 AI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안 주려고 그렇게 할 것이고 네. 뭐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압박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중국 내부의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준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래서 일자리 900만 개가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그 노무라 증권 같은 데서 그런 네.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900만 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취업자가 2,800만 명이니까 그중에 뭐 3분의 1이 되는데 중국은요. 그래봐야 1% 조금 넘어요. 그게. 중국의 취업자 수가 7억 4천만 명이에요. 그중에 900만 개 하면 1점 몇 %?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크게 타격을 줄 만한 게 뭐가 없어요. 이미 트럼프 1기 때 바이든 때 다 중국은 내성이 생겼고 거기에. 그래서 더 이상 뭘 타격을 더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하려면 해봐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근데 문제는 중국 자체의 문제다. 중국 자체가 너무나 인민의 삶과는 관계없는 데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삶은 피폐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 이런 이중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고 더욱더 심해질 거다 이거는. 그럼 지금 중국은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를 맞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맞을 확률이 있는 건가요? 금융위기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위기는 없고 경기 침체는 왔다. 터진 건가요?
터진 게 아니고 그냥 스며든다 이거는. 스며든다. 그러니까 중국은 터지는 게 없다 터질 수 기본적으로. 없다. 왜냐면 중국 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예, 이건 터지고 말고 할 게 없는 거고 그냥 스며드는 거다. 한 번 터진 게 있었어요. 그게 2015년이에요. 네. 중국 주가가 추락했잖아요. 그때 샹하이 증시가 그냥 그야말로 폭락을 했거든요. 금융위기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다시 금융에 대한 통제 강화. 다시는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같은 거 없습니다. 중국은. 그러면 중국 경기 침체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번질 가능성은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또 중국이 덤핑을 엄청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기조는 더욱더 강화되겠죠. 근데 다른 나라들도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나라 뭐 이런 나라들도 이제 중국 덤핑 제품 받기 싫을 거예요. 자기네 산업도 지켜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브릭스 국가들조차도 아마 걱정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한국이든 미국의 증시가 다시 반등한 것 중 하나가 미중 관세 협상이 90일간의 유예가 있었잖아요. 이제 한 뭐 6, 70일 다시 남았을까요? 결국 어떻게 결판이 날까요? 서로 다 양보하면서 좋게 끝날까 아니면 다시 서로 관세를 높이면서 가장 해피한 것은 관세 서로 없애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서로 없애는 거. 다 없애기에는 그럼 트럼프가 좀 민망하잖아요. 체면이 안 쓰잖아요. 체면이 안 써.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거 가져갈 거라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괴롭힐 거다. 그런데 트럼프도 지금 진퇴양난인 게 문제는 채권 값이 떨어지는 게 지금 제일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 국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계속해서 국채를 지금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10조 달러 정도를 발행을 해야 된대요. 10조 달러를 발행을 하는데 그 금리가 지불해야 되는 금리가 예를 들어 4%에서 4.6%까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0.6%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러면요, 10조 달러를 그만큼 금리로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하게 되면 1년에 6천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요, 빚이 늘어나요. 미국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뜨거 해가지고 그 상호관세 부과하고 나서 그 난리를 치고 부과하고 난 다음에 하루도 안 지나서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로 딱 나왔잖아요. 왜? 채권급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거든요. 뜨거운 거지. 이거 아닌데? 이걸 기대했던 거 아닌데?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근데 체면 때문에 열 끌고 가기는 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금융시장이 이렇게 요동치고 달러 가치가 추락하고 국채 금리가 뛰고 하는 이런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난감한 현상일 거여서 중간선거도 있을 텐데.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뭐 그런 어정쩡한 태도로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여전히 5% 높지만 예전에 뭐 10몇 %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중국 경제가 다시 고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해결돼야 되고 문제는 뭘까요? 소비를 늘려야 됩니다. 소비를 늘려야 되는 거죠. 또 수출이 늘어나야 되고요. 자, 그런데 둘 다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소비를 늘리려면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2012년 이전, 시진핑 이전의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집도 막 사고 그러면 집도 지어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시진핑은. 그러니까 그거는 타락한 자본주의 방식인 거죠, 이거는.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전까지는 등소평식의 그런 거는 중국이 부자가 될 때까지는 그런 공산당 방식 포기해도 괜찮아. 자본주의 방식 괜찮아. 라고 등소평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소비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성장을 한 거죠. 사람들의 삶도 좋아졌던 거고, 중국 인민들의. 근데 시진핑은 이제 그거 아니야. 이제 다시 공산당의 철학으로 돌아가겠어. 라고 한 거고 소비에 의한 성장은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부터 보면요. 중국 국영은행들의 대출 비중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소비 대출 또 부동산 대출은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소위 신질 생산력에 대한 대출이 쫙 올라가요. 두 개가 하나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그런 관계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방침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공산당의 본래 노선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거 바뀔 가능성 없다. 자, 그 다음에 수출이 늘어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유럽 국가들 또 미국하고 잘 지내야 돼요. 네. 그런데 유럽 국가들하고 중국이 잘 지내려면 러시아를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중국이. 왜냐? 유럽하고 러시아는 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러시아에다가 계속 물건 대주고 뭐 러시아산 그 석유 가스 사주고 이러니까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유럽의 입장에서는 그런 중국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네. 그럼 유럽하고 잘 지내려면 중국이 러시아하고 끊어야 돼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고 결국은 이게 중국 공산당의 노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이 세력 다툼 이것 때문에 달라질 수 없다고 저는 보죠. 자, 오늘 교수님 모시고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들었는데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세 정책에 그다음에 중국 경쟁도 심상치 않고요. 그리고 한국도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나왔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면 개인분들이 이런 경제 관련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도 뭐 경제 지식이나 교양을 쌓기 위한 것도 있지만 투자를 결국 잘하기 위한 거잖아요. 좀 어떤 곳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변동세대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안전자산은 또 어떤 거를 좀 모아가야 될지. 자산이라면 네. 안전자산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금이고 스위스 프랑, 독일 국채 같은 것도 좀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좀 아무튼 그 나라 정부를 믿을 만한 데들 그런 나라의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 네. 미국 국채, 일본 국채가 안전자산이었다가 요즘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걸 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뜨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뭐 스테이블 코인은 다릅니다만은 뒷받침이 없는 그냥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들은 네. 위험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하나도 바뀐 것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비즈니스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시장들, 그 시장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봐요. 모든 시장이 다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같으면 이제 그 과거에 우리의 주력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 네. 일본 시장, 미국 시장 이런 게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들이 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고 저는 심지어 동네 식당의 시장조차도 흔들린다. 그렇게 봐요. 요즘 자영업자가 정말 힘들다고 하죠. 예, 무슨 말씀이냐? 지금 보시면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데 어디냐? 공항이에요. 공항이에요. 공항. 밖으로 나간다고요. 뭐 내수 진작하기 위해서 뭐 무슨 돈 이렇게 주고 뭐 상품권 주고 하면 그거 아꼈다가 밖에 나가서 써요. 이게 지금 한국인들의 소비 행태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온 지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동네 식당조차도 내국인 상대의 비즈니스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진화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동네 식당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전국에서 맞아요. 손님이 몰리는 그런 비즈니스가 돼 있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형성돼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는 거지, 이제. 이제는 전 세계 사람이에요. 인스타그램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다 봐요. 유튜브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해야 돼요. 제가 포르투갈의 그 리스본에 가서 최근에 한 2주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먹는 여행입니다. 거기 리스본은. 네. 거기 식당들이 맛있거든요. 유럽에서 해산물이 제일 많은 네. 나라이죠. 식당들이 맛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그 동네를 원래부터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구글 평점을 보고 네. 구글 댓글들을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구글 맵에나. 예. 그 댓글들이 다 쭉 달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들 네. 보고서 거길 가요. 맛있어요, 되게. 네. 되게는 맛있는데 가면요. 그 조그만 식당에 포르투갈 말이 별로 안 들려요. 포르투갈어가 별로 없어. 한국어, 영어, 글로벌 비즈니스인 거예요. 이미 그런 데들은 내국인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 식당들이 붐벼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냥 한국인들만 보는, 한국인들만 기다리는 식당은 이제는 멀지 않았다. 그렇죠. 종말이 멀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하기에는 오프라인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지고 너무 작아지고 밖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도 가가지고 그 카나자와니, 다카야마니 이런 데를 시골
시골을 돌아다니는데 정말 외국인들이 많아요, 거기는. 그 시골 할머니, 그러니까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일본인들은. 그래서 그 식당들을 그래서 할머니들이 운영을 하는데 할머니들이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일본인들이 워낙 영어도 못하는 데다가 할머니는 더욱 못하지. 그런데 외국인 접대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주요 고객이니까.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 왔었는데 그 검색을 할 때 검색을 한 다음에 딱 찾아가는 데는 영어라든가 한국말이 많이 들리는데 그냥 훅 들어간 가게들 있잖아요. 네. 거기 일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비즈니스가 달라지고 구분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돈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권인 사람이 20% 안 된다고 제가 들었던. 그리고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들어오고 나갈 때 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일본 공항은 일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내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는. 우리는 내수가 유지 안 돼요. 다 나가버리니까. 예, 다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여야만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야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말이 사실 예전에는 기업에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개인과 자영업자한테도 해당되는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네. 그렇죠. 뭐 웬만하면 다 베트남에 나트랑 가버리고 일본으로 가버리고 연휴 때 다 그렇게 가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걸요. 맞습니다. 네. 더 AI 시대에 더 열심히 살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변해야 됩니다. 네,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변할 수 있는 이야기 한번 또 초대해서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정우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